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퇴직 후 귀촌에 이곳저곳에서 농산일을 도우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퇴직 전에 수십 년간 사서로 근무했고 동갑내기 남편은 군무원으로 근무했어요. 어쩌다 보니 퇴직 시기가 같아 함께 퇴직금을 모아 귀촌했죠.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유로운 귀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농산일을 도우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선심 쓰듯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죠. 사서와 군무원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땅을 사고 집을 올리니 남은 돈이 티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 딸에게 손 벌리며 살 수도 없고요. 요새 다들 그렇잖아요. 누가 자식들한테 돈 받아 생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귀촌을 해 흔하고 할 수 있는 일인 농산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과감하게 귀촌을 결정한 데에는 두 자식들이 모두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희가 돌봐주고 신경 써줄 시기가 완전히 지난 거죠.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까요. 각자 자기들 식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었죠. 너희도 다 결혼했으니 이제 각자 인생 살자. 명절에만 보자. 알겠지? 어쩌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저는 그 말을 자식들에게 한 걸 후회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 딸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 눈에 피눈물이 날 만큼 경악스러운 일이었고 한 사람의 추악한 밑바닥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힘없는 조력자를 대신해 딸과 조력자를 구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는 5남매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 놓지 않던 문학소녀였죠.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국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도서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어김없이 책이었죠. 다른 수업에서 활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국어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제 발로 등교를 했고 하교를 하면 늘 학교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문학소녀라는 걸 부모님이 알 때부터 매년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어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은 제가 소설가가 될 거라고 기대를 가졌지만 사실 글 쓰는 건 재주가 없어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글쓰기와 독서는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저는 독서를 좋아했지 작문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그걸 알고 부모님은 약간 실망하셨죠. 하지만 독서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독서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소설가로 이끌진 못했지만 사서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점에서 일하면서 문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8주 동안 강습을 듣고 정사서가 되어요. 지금은 정사서가 1, 2급으로 나뉘고 그 아래 준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정사서가 되기 위한 과정도 전문적으로 변했고요. 하지만 제가 사서가 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국립도서관학교의 졸업생이거나 저처럼 일정 기간 강습을 들으면 정사서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정사서가 되어서 꿈꾸던 도서관에서 근무를 해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죠. 저처럼 8주짜리 강습이 아니라요. 하지만 저는 5남매의 셋째였어요. 위로 오빠가 둘, 그리고 저, 밑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5남매 전부 대학에 보낼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인 오빠들은 대학에 가고 그 밑으로는 대학에 못 갔죠. 사실 영특하기는 제가 오빠들보다 영특했거든요. 이제껏 받아온 점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전교에서 놀았고 오빠들은 그냥 중위권이었어요.
참 억울하기도 억울했죠. 하지만 티를 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거든요. 공장에 일은 새벽에 나갈 때도 있었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의 평소 표정을 생각하면 참 고단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저도 대학에 가고 싶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용접 일을 하셨어요. 매일 거뭇하게 탄 얼굴에 땀이 쏙 빠져 퍼석퍼석한 피부를 보면 저는 욕심을 낼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사서가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저는 나중에 법이 바뀌고서야 그때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마터면 그토록 바라던 도서관에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법이 개정되어 정사서 되기가 더 어려워진 만큼 저 같은 정사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뼈를 묻을 작정으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소처럼 일한다고 늘 말했죠. 하지만 즐거웠어요. 좋아하는 책에 둘러싸여 일을 한다는 것,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주친다는 것,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참 보람 있었죠. 그리고 소처럼 일만 하던 저는 27의 나이에 소꿉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어요. 사실 남편과는 5살 때부터 알았어요. 같은 동 같은 호에 살았고 초중고를 같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106동 56라인에 저희 집이 7층, 시댁이 10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등교를 할 때 남편을 7층에서 저를 기다리거나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미수가 학교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매일 같이 등교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요. 그래서 오해하던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짝사랑이나 연애를 털어놓을 만큼 친했어요. 미수가, 너 영찬이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냐? 아이 참, 걔는 그냥 친구라니까. 나 걔가 지금 누구 좋아하는지도 안다. 늘 그런 오해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편을 감수하고도 같이 다녔죠.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진짜 이야기를 해도 도망가지 않을, 진지하게 들어줄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주변에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학을 가서 저는 사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각자 연애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서 오해를 안 하니 각자의 연인이 저와 남편의 사이를 트집 잡더군요. 그래서 헤어진 적이 여러 때여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멀어지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향에만 오면 저를 찾았죠. 저도 남편이 고향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10층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연인이 되었어요. 남편이 군대에서 꽤나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입영식 때 갔다가 그 뒤로는 남편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면회를 갈까 말까 했는데 솔직히 일이 바빠 시간 내기도 어렵고 잘 살겠거니 싶어서 안 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를 모두 아는 친구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혼자 멀리까지 가기 심심하다면서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갔죠. 그런데 친구가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영찬이가 군대에서 꽤나 힘든 모양이야. 아니, 아빠 기수 한 명이 완전 도라이래. 저번에는 뭐라더라? 영찬이한테 자기 수족 냉증 있다고 자는 내내 발을 잡고 있으라고 했다나? 완전 이상하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샤워하는데 자꾸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힘들다고 해? 야, 당연하지. 그러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아주 죽겠다더라. 편지에 눈물 자국도 있었던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이지. 걔 그렇게 쉽게 오는 애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네가 가서 힘이 좀 돼줘. 나 혼자만 가면 남자 둘이서 뭐 하겠냐?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한테 여자였다고 웃겨? 그래도 영찬이가 너 보고 싶다고 했어. 편지 한 통도 없다고 서운하다던데? 저는 친구의 말을 농담처럼 생각했지만 군복을 입은 남편은 정말 서운하다고 면전에 대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돌아갈 때 꼭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고 그 편지는 제대를 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남편은 제게 2통, 3통씩 편지를 보낼 때도 있었죠. 그리고 제대를 한 남편이 7층으로 내려왔어요. 꽃을 한아름 들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죠. 주변에서 이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저희 2사람은 이럴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 1년 차의 아들을, 그로부터 4년 뒤에 딸을 낳아 잘 키우며 살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참 고마운 게 많아요. 남편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래전부터 5살 때부터 저를 봐왔고 서로 오랫동안 소울메이트인 사이잖아요. 남편은 저에게 사서일이 얼마나 큰 꿈인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뒤에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면 남편이나 시댁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데 저는 남편의 살깊은 행동 덕에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죠. 물론 요즘처럼 육아휴직이나 그런 제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신 막바지까지 일을 해야 했고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복직해야 했고 그런 이유로 시댁에서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저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걸 남편이 알아주니 저는 고맙다는 말이 무색하게 고마웠어요. 남편은 그뿐 아니라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죠. 제 남편은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남편들과 다르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봐줬어요. 특히나 일요일은 아빠의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안일부터 요리, 청소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이었죠. 한마디로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사실 일요일까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해주니 저는 남편에게도 이런 남편을 키워준 시댁에게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저희 2아이는 엄마, 아빠 양쪽 누구의 결핍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어떤 무엇보다 그게 가장 고맙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희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배려와 존중, 이해를 배웠어요. 특히나 제 딸이 저를 가장 많이 닮았죠. 성격뿐 아니라 이상형과 성향도 비슷했어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흔히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저희 딸은 진심으로 그러길 바랐고 저도 제 딸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제 딸은 저를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저를 닮아 책을 항상 손에서 놓질 않았고 제 일까지 좋아하고 자기가 더 뿌듯해했어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사서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처럼 책의 숲에서 일할 거야. 책의 숲의 든든한 안내자가 될 거야. 저는 그때 사서 일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서라는 직업이 그리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제 딸이 직접 겪고 느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딸의 진로를 응원했죠. 그리고 딸은 정말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 후 대학원까지 가서 1급 정사서가 되었죠. 딸은 어느새 훌쩍 커서 저보다 더 대단한 직책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딸은 어엿한 사서가 된 지 몇 년 뒤인 제가 결혼했을 때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어요. 사위는 아들의 군대 동기였어요. 사위와 아들은 군대에서부터 친하게 지내 제대 후에도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 제 아들이 언제 한번 자기 고향에 놀러 오라고 했나 봐요. 그때가 제대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사위가 놀러 왔어요. 사위는 저희 식구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했어요. 제가 본 사위는 참 예의 바르고 호탕하고 가정교육을 잘 배운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도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는 1년에 몇 번 서울에 사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기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위가 혼자서도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딸한테 같이 놀아주라고 했어요.
늙은 저희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딸이 보낼 거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낼 거면 같이 가요. 왜? 잘 지내더니? 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만 보내지 말고 같이 가요. 아니면 아빠가 같이 가요. 늙은 우리랑 뭐가 재밌겠어? 비슷한 또래끼리 노는 게 낫지. 4살이나 차이 나는데 무슨 또래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아들이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걔가 뭘 모르네. 너 땡 잡은 거야. 걔가 눈이 얼마나 높은데. 웬만한 서울 여자들도 성에 안 차한다고. 그리고 쟤 밖에서 엄청 인기 많아. 만나달라고 사정하는 여자들만 한 트럭일걸? 쟤가 얼마나 부잔데. 입는 옷이며 시계며 그것만 봐도 몰라? 합치면 1,000만 원도 넘을걸? 그러니까 진짜 결혼까지 하면 너 완전 로또 맞은 거라니까? 근데 뒤로 빼기는 부잣집 사돈 생기겠네. 엄마 아빠도 좋아하세요. 솔직히 걔가 부잣집 아들치고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잖아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어른들도 그렇겠죠. 넌 벌써 그런 생각까지 하니? 너무 멀리 간다. 그래도 지금 오겠다고 하는 애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순 없으니 오늘만 오빠랑 같이 나가봐. 그리고 네가 싫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건 엄마나 아빠가 해줄 수 없어. 알지? 넌 다 큰 어른이니까. 동생아, 너 좋다고 왕복 4시간 거리 오가는 남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 너 진짜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니까? 걔가 뭐가 모자라니? 얼굴 반반에 몸 좋아. 부잣집에 자기 사업 준비해. 어디 하나 빼먹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어? 오빠는 자꾸 그럴래? 너 이제껏 연애도 몇 번 안 해봤잖아. 남자 보는 눈이 얼마나 낮겠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면 좀 들어. 오빠가 장담하는데 정말 괜찮은 애야. 그래서 그래. 내가 뭐 동생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딸은 마지막이라고 아들에게 말하며 자리를 나갔어요. 하지만 거절은 하지 못했는지 사위가 자꾸 오더라고요. 너 오지 말라고 거절한 거 아니야? 말 못했어요. 면전에 대고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럼 이대로 계속 포기해? 뭐 오빠 말대로 내가 연애도 많이 안 해봐서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오빠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단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확실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그건 맞았어요.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사위는 제 딸을 데리고 이것저것 놀러다니면서 중간중간 저에게 연락을 했고 꼭 귀갓길에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마중을 나갔죠. 그리고 사위는 그럴 때마다 차에서 내려 저에게 포옹을 하고 떠났어요. 어머님, 다음엔 같이 놀아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면이 참 고마웠어요.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외간 남자와 딸이 데이트를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사위가 아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제 마음이 열렸어요. 사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딸바 보인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몇 개월 그런 만남을 갖던 사위와 딸은 이내 연애를 선언했어요. 사위는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자주 오갔고 둘은 예쁘게 만나더라고요. 사위는 변함없이 저에게 데이트하는 내내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가기 전에 저에게 포옹을 했고 살갑게 대했어요. 저희는 가끔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해준 것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위는 제 딸이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것을 기다려줬어요. 그것도 참 고마웠죠. 저는 제 딸이 저처럼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저는 사위가 남편처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상견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상견례 때 사돈 어른들은 저희 부부의 직업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군무원이고 제가 사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요.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1년 뒤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저희 부부의 직업을 좋아하는 사돈어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제 딸이 미움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하호호 웃으며 상황을 넘겼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들께서도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저는 사업합니다.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하지만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죠. 넉넉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돈어른께서 좋은 일 하시고 안정적인 일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사람이 진취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그 어떤 일보다 진취적인 일이죠. 개척하고 해결하고 따내는 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니 부도 따라오더군요. 다 그런 거죠.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불안정한 일을 한다는 게 큰 도전일 텐데 말이에요. 하마터면 아이들을 굶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을 제대로 키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제 아들은 저를 닮아 사업을 하고 둘째는 똑똑해서 의사고요. 제 며느리도 의사인데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개원 예정입니다. 피부과요. 언제 한번 사부인도 방문하시죠. 저희 며느리가 잘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저희 회사 임원입니다. 솔직히 상견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돈 어른들께서 겸손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사위는 참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데 말이에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거죠. 아들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건 겉으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사돈 식구들이 타고 온 차는 외제차였고 입은 옷이며 장신구며 모두 샤넬, 구찌 같은 명품이었어요. 뽐내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았죠. 저희와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본 불편함이었어요. 하지만 사돈 식구들은 품위를 지키듯이 그리고 저희를 배려하듯이 야단이나 예물을 간소하게, 예식도 간소하게 하자고 했죠. 그리고 집은 걱정 말라며 자기들이 다 알아봤다고 말했어요. 물론 그게 시댁 옆집이라는 게 참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좋은 고급 아파트였어요. 제 딸이 그런 곳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제 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저는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게 좋았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제 기가 살았는지, 왜 제가 뿌듯한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저희는 온 사방에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딸은 결혼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딸은 결혼 후 사서로 근무했고 사위는 딸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시켰죠. 그리고 2년이 지나 첫 아이를 가졌어요. 다음에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딸의 엄마니까요. 연달아 아이를 낳은 딸이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그리고 딸은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저는 농사일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딸을 보살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딸이 복직을 안 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복직 안 해? 아, 엄마, 나 사직서 냈어요. 육아휴직이 더 안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내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럼 다시 일하지 않을 거야? 준서 아빠가 많이 버는데 뭘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딸은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에게서 나라가 가정을 이룬 딸에게 제가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딸은 돌아갔죠. 돌아간 뒤 딸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울적해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전화했네요. 몸조리 잘하고 있나 해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집에 아줌마 보내주셔서 나 손 하나도 까딱 안 해.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남의 손에 살림 맡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에이, 요새는 파출부라고도 안 해요.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들 대우받는 전문가인 거야. 남의 손이긴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니까 난 좋은데요.
걱정 안 해요. 그래, 애들은 잘 크고 있고, 이번에 시댁에서 새로 외제차를 뽑아줬거든요. 그 차만 타면 애들이 얼마나 편한지 잠을 쿨쿨 자요. 유치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명문 유치원에 보내주셨어. 그래, 유치원이 중요하지. 애들 잘 크고 있다니 다행이네. 언제 한번 안 와? 가야죠. 저번 명절에 못 간 거 미안해요.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래도 그때 아버님이 순금반주도 해줬어요. 나 예쁨 받죠? 좋겠네. 엄마도 못 해본 순금. 그나저나 이번에 이사한 집은 어때? 우풍이 없어야 할 텐데. 에이, 설마. 어머님이 우풍 있는 집 구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어머님도 같이 이사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나중에 엄마도 와요. 하지만 제 딸이 저희 부부를 제대로 초대한 적은 결혼 이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죠? 전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의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수신자는 딸의 동서였어요. 사돈이 자랑을 하던 의사며느리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안 건지 의문스럽기도 했지만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시간이 없으니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로 와주세요. 그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따님,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정신과도 다니세요. 이렇게 따님을 두고 보실 생각은 아니시죠? 제발 저를 믿고, 아니 한 번만 와서 판을 뒤집어 주세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 딸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저는 제 딸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딸의 동서, 그냥 편하게 의사며느리라고 할게요. 의사며느리가 말해준 대로 아무 연락 없이 사돈의 집에 갔어요. 제가 귀촌을 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의사며느리가 보내준 메시지를 읽었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모두 사실이면 저는 뭐라도 할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생각이 뒤죽박죽 섞이고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2시간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의사며느리가 있었어요. 의사며느리의 낯빛이 안 좋았어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메시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일단 타시죠. 그 의사며느리는 자신의 외제차에 저를 태웠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더 자세한 상황을 말해주었죠. 저는 주먹을 쥔 손이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죄스러워서요. 제 딸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스러워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말이 의사 며느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길 바랐어요. 이 여자가 미쳐서 아무렇게나 주절거리는 말이길 바랐죠. 하지만 의사 며느리의 낯빛이 무언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20분 정도를 달려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출입문이 차를 인식하고 열리더군요. 저도 여기 살거든요. 시댁 식구들 전부 여기 살아요. 결혼을 안 한 아가씨도 이 아파트 제일 작은 평수에 혼자 살고요. 감옥 같아요. 아름다운 감옥이요. 그리고 의사며느리는 지하에 차를 주차하고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만 뒤에 숨어 계세요. 의사며느리 말에 고개를 숙여 숨어 있으니 문이 철컥하고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죠. 저희 딸이, 제가 곱게 키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딸이 낡은 걸레를 들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엔 2명의 파출부가 있었고 그들은 다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 딸의 옷이 너무 추레했어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온갖 명품을 두르고 산다고 했는데 무릎이 늘어난 바지에 이물질이 여기저기 묻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렸어요. 방에서 사부인이 나오더라고요. 제 딸이 쫄아서 몸을 움츠렸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제 딸을 휙 지나쳐 냉장고에서 와인을 마시더군요. 그런 뒤 파출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더니 청소를 채하지 못하고 얼어있는 제 딸에게 호통을 쳤어요. 얘, 똑바로 안 하니? 이렇게 하다가 네 시아버지 퇴근 시간도 못 맞추겠다?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 꼴 보기 싫어. 저 표정하며 말투하며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네가 참 대단하다. 아니지, 내가 우리 아들을 머저리같이 키운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라니까? 어찌 애가 저렇게 맹한지. 너 박사는 어떻게 했니? 뇌물이라도 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아들 꼬신 것처럼 교수라도 꼬셨니? 정말 당체 이해할 수가 없어. 저기 똑바로 닦고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놔. 뭐야 너 그 표정은? 뭐야? 억울하니? 지금 네가 이러고 있는 게 억울해? 그럼 내가 왜 너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너희 부모 때문이야. 나는 군무원이고 사서라고 해서 적당히 널 봐줬는데 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둘이 나란히 퇴직을 해? 그리고 귀촌? 말이 귀촌이지. 농사도 안 짓잖아. 내가 귀촌해서 분홍이 된 거면 몰라. 니네 부모 어디 농사 짓는 데 가서 알바한다며. 내가 동네 쪽팔려서 어디 가서 사돈이 뭐 한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서 왔으면 넌 식모야. 알아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똑똑한 딸아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레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다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저는 손이 벌벌 떨렸어요. 겨우 떨리는 두 손을 잡고 진정을 하려는데 딸의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딸은 결혼을 하자마자 지금처럼 식모로 부려졌어요. 의사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임신을 했을 때도 파출부처럼 일을 했다고 해요. 제 딸 첫 아이를 가졌을 땐 입덧도 심했는데 걸레질을 하면서 헛구역질을 했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리고 의사 며느리는 제게 사부인이 저희 딸 보고 산후조리 비용이 아깝다며 친정으로 가라고 해서 저희 집으로 온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출산 직후에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대요. 산부인과에 간 것도 수고한 며느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쩔쩔 매고 있을 아들이 보기 싫어서 간 거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산후조리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안 간 거였나 봐요. 그리고 사부인은 제 딸이 일을 그만두도록 했어요. 제 딸이 도서관에 가 있는 동안만 아이를 봐달라고 했는데 도서관에 가서 깽판을 쳤대요. 애 버리고 지금 일이 되냐? 이 파렴치한 엄마야. 그렇게 소리쳐서 다음엔 시댁에 맡기지 않고 베이비시터를 구했어요. 그런데 사부인이 베이비시터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딸은 일을 그만둔 거예요. 고작 사서로 2, 3년을 일하려고 대학원까지 간 꼴이 됐어요. 우습게도 말이에요. 일을 그만둔 딸은 본격적으로 이 집의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신데렐라가 된 딸에게 사부인은 저와 남편을 욕하기도 하고 인신공격도 했고 무차별한 욕설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의사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이 의사일 뿐이지 며느리여서 온갖 욕을 다 먹었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며 진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고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신발을 신은 채로 터벅터벅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발소리에 사부인이 저를 쳐다봤고 눈이 마주쳤어요. 사부인이 놀라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딸도 놀라 사부인을 보다가 사부인의 시선을 따라 이내 저를 발견했어요. 엄마. 저는 애써 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딸을 쳐다보면 더 약해질 것 같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집 들어오는데 방법이 여럿 있습니까? 당연히 현관으로 들어왔죠. 문을 열어준 건 사부인 아니십니까? 물론 제가 들어올 줄은 몰랐겠지만요. 이거 엄연한 주거 침입입니다. 그래요. 신고하세요. 하늘에 맹세코 떳떳하다면 저를 신고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맹세코 떳떳하다면 절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세요. 못하겠죠? 말을 좀 알아듣게 하세요. 댁딸이 누구 닮아 그렇게 멍청한가 했더니 댁을 닮았나 봅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알려드려야죠.
그러면서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 며느리가 준 음성 파일을 틀었죠. 사모님, 이렇게 좋은 피부과 알려주시고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테라피 받았네요.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여자의 생명은 젊음이에요. 우린 젊음이 우리를 놓을 때까지도 젊음을 붙잡아야 한답니다. 어쩜 그렇게 옳은 말만 하실까? 그리고 이거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어머, 이거 샤넬 신상 아니야? 구하려면 대기표 끊어야 한다던데 어떻게 구했어요?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저번에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구해봤어요. 참, 강 차장은 와이프가 이러고 있는 거 알려나 몰라. 고마워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이제 승진해야지. 음성 녹음이 끝나자 사부인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껏 많은 부하 와이프들을 피부과로 불렀죠? 거긴 보는 눈이 없으니까. 뇌물 받기 좋잖아요. 이제껏 얼마나 받아드셨어요?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죄다 뇌물 받은 건가? 그런 건 우리 사이에 다 선물인 거예요. 뇌물이냐뇨 저급하게. 뇌물이죠. 들어보니 지금 음성 녹음에 다. 그래요. 강 차장은 승진했다던데. 고작 명품 가방 하나에 승진이라 싸네요. 누가 명품 가방 하나 받았대요? 그 와이프 매달 나한테. 그럼 뇌물 받은 건 인정한 거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들어볼래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음성 파일을 들었어요. 거기서 사부인은 벌벌 떠는 목소리로 말해요.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지금 당장 시술 들어가라고. 어머님, 지금 받으셔야 할 울세라 횟수를 초과하셨다니까요. 여기서 더 받으면 얼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더 이상의 수면 마취는 이제 위험해요. 그럼 시술하지 말고 수면 마취만 하면 되잖아. 내가 누누이 말했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니 그럼 서약서 써. 내가 어떻게 되든 너한테 죗값 안 묻겠다는 서약서 쓰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님 다른 병원에서도 울세라 받으셨잖아요. 수면 마취로요. 어머님,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부적절하게 시술한 저도 위험하고 어머님한테도 100% 만프로 안 좋다니까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음성 녹음에선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네가 의사라고 나대는 거야? 네가 안 해주면 다른 의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그만이야. 어디서 지가 갑인 줄 알아. 어머님, 그거 중독이에요. 어머님 지금 중독되신 거라고요. 계속 이상한 거 보인다 하시면서 이런 거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정말 위험하다고요. 됐어, 집어치워. 너 같은 며느리 하나도 필요 없다. 앞으로 내 눈에 인간으로 보일 생각 마라. 음성 녹음이 끝나고 사부인은 제 뒤에 있는 의사 며느리를 죽어라 노려봤어요.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뚜벅뚜벅 사부인이 의사 며느리에게 걸어가더니 신발 한 짝을 벗어 의사 며느리를 패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부인을 안아 말렸죠. 사부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부인? 저를 신고라도 하실 거예요? 그게 된대요. 우리 남편 회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죄가 된대요? 그리고 난 시술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과 의사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죠. 이런 기막힌 일이 밝혀졌음에도 낙담한 표정이었어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제 딸과 생판 남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사 며느리의 좌절이 안타까웠어요.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딸을 일으키고 제 딸과 의사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사부인이 다시 비웃더군요.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사부인이 법정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잡은 이 두 딸은 받은 모욕이 해결되도록 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실들 박가사돈께서 모르고 계시죠? 제가 그 말하자 사부인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잘 압니다. 이런 추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부인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 이 사실도 전부 박가사돈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게 법정보다 더 무서우시겠네요? 뭐라고요? 그 말을 제 남편이 믿을 것 같아요? 믿겠죠?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그렇게 저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사돈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딸에게 바깥사돈 회사로 가달라고 했죠. 저는 바깥사돈에게 음성 녹음을 전부 들려주며 사부인의 민낯을 보여줬어요. 바깥사돈은 이제껏 제 딸과 의사며느리에게 한 행실을 겸허히 인정했지만 뇌물이나 상습적 수면 마취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재판까지 가게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사부인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졌어요.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었고 상습적 수면 마취는 마약으로 취급되어 사부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선고를 받고 사부인은 법정에서 저와 제 딸 그리고 의사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저희는 손을 흔들기만 하고 법정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사부인은 이혼당했어요. 또 저는 사위에게 죄를 물었어요. 이제껏 네 부모가 내 딸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냐고 말했죠. 그러자 사위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력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동생보다 공부를 못해서 날마다 비교하면서 저를 욕했어요. 매번 제가 하는 일에 핀잔만 주었죠.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 정말 저희 가족 사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 제발 이혼하라는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그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생각이지? 난 그 말을 믿지 않아. 그리고 저희 부부는 딸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딸은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겠다고 시댁을 버리겠다는 남편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그리 탐탁지 않은 말이었지만 딸이 애들을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기 싫다는 말에는 공감했어요. 그래서 사위에겐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완벽하게 자기 본가를 버렸어요. 사위는 서울에서 저희 부부가 귀촌한 지역으로 이사를 받고 다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건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위는 제 딸과 연애를 하던 때처럼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의사며느리는 이혼을 했어요. 그간 상처가 컸는지 이혼을 했어요. 이제 사돈총각이 된 그 부부 사이엔 아이가 없어서 간단히 합의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며느리는 일본으로 갔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일본에서 개헌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네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저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며느리는 그 이후에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은 제가 부모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도움을 요청드릴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좋은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알았어요. 누가 봐도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저런 부모의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질투도 했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족쇄를 풀 수 있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가 부탁해 일본에 가게 되어서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기뻤어요. 제가 도움이 되어서 기뻤고 제 딸에게 좋은 부모로 봐주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의사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말이에요. 덕분에 제 딸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모인 저희 식구들은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란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없다고. 우리 모두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고운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잘 살아봐야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이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제 모든 걸 믿고 맡길 정도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속내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동시에 또 저 스스로가 쌓아왔던 공덕이 저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답니다. 왜 흔히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건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통하는 말이었더라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희 가족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가족 안에서 요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질색하는 그런 역할을 도맡아 왔어요. 어려서는 집안의 장녀로 20년을 넘게 살아왔고 시집 온 이후로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30년 가까이 살아왔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지내왔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시댁은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제사를 지냈고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 4명, 시동생과 시동생의 아들, 일주일에 2딸과 함께 2~3번씩 드나드는 시누이까지 거진 8명에서 11명분의 살림을 제가 도맡아야 했거든요. 몇 끼 밥상을 낸 뒤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모두 마치면 저는 그제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답니다.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고된 시집살이에서 늘 빠지지 않았던 것은 초단위로 저에게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호통이었어요. 떡갈비 양념 그릇에 튀지 않게 정갈하게 담아라. 정갈하게. 여기 벌써 양념이 튀지 않았니? 어디에 튀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 떡갈비 그릇 안에 말이야. 얼른 주방 휴지 가지고 와서 닦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너 이불 빨래 다시 하거라. 지난번에 제대로 팍팍 밟아서 빤 거 맞아?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가 않았어. 식사 마치는 대로 전보다 더 팍팍 밟아서 빨도록 해라. 네, 어머님. 너 그리고 설거지할 때 계속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네, 안 해요, 어머님. 다 맨손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 고무장갑으로 하지 말아라. 안 그럼 마른 밥풀 자국 같은 거 찾아내기 힘드니까. 살림 자체도 어려웠지만 시어머니의 날이 선 지적들과 다른 시댁 식구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가족들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할 뿐이었죠. 어쩌다 한 번씩 말을 할 때는 하인 대하듯이 했지만 긴 말을 하진 않았고요. 물론 그런 것도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숨을 돌릴 시간이 간간히 나게 되었네요. 그래도 그 살얼음판 같았던 시댁살이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거든요. 머리를 말려준다던가 어깨나 목, 종아리 안마를 해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 챙겨주었어요. 당신 오늘도 창고정리하느라 힘들었지? 어깨 마사지 해줄게. 이리 와봐. 고마워. 아, 세상이 너무 시원하다.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네. 아마 다 끝나고 내가 매실차 타다 줄 테니까 잠깐 누워서 쉬고 있어. 간단한 다가 좀 갖다 줄까? 아니, 그냥 차만 타다 줘. 너무 고마워. 당연히 내 아내인데 내가 풀코스로 모셔야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남편은 늘 이렇게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며 그날 힘들고 서러운 일과를 잊게 해주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에서 만나 사내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만났는데요. 요양원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들어왔다가 금방 퇴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그런 모습에 좋은 감정이 조금씩 쌓이게 되어 결혼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특히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돗개라고 불릴 만큼 우직한 사람이었답니다. 시집 잘 가는 거야. 기철 씨처럼 저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또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집안 장손이라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 형제가 또 있긴 하다며? 뭐 그럼 괜찮을 거야. 아이, 부수적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두 사람만 딱 봐봐. 얼마나 잘 어울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내가 보기에 기철 씨는 자기 아내한테 잘해줄 사람이야. 저도 알아요. 이미 넘치게 잘해주고 있는걸요. 처음에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동료분들은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타이틀에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의 신망은 그 정도로 두터웠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지내긴 했고요. 제가 요양원 일이 잘 맞았던 건 사실 제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희 조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다정하셨어요. 제가 첫째로 자라며 받았던 많은 서러움을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주셨고 동생들 몰래 사탕이나 간식을 쥐어주시곤 했었죠.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제가 진로를 정할 나이가 될 때쯤부터 항상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기피하는 일인데도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힘든 일도 금방 잊혀졌죠. 간혹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은 저에게 밥그릇도 던지시고 제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셨지만 또 많은 경우엔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고마움을 크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선생님 오신다고 내가 이렇게 귤을 챙겨왔어. 요즘 귤이 참 달고 맛있던데 이거 먹고 힘내요. 아, 뭘 이런 걸 다. 이런 거 안 챙겨오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늘 고맙다고 챙겨준 거야. 금은보화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귤이니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아, 감사해요 참. 그러지 말고 저 이거 나눠 먹어요. 아이, 혼자 먹으라니까 그러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따뜻한 얘기를 나눌 때면 직장에서 때로는 집안에서 쌓였던 안 좋았던 마음도 사르르 녹곤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 집안에서도 고된 가사일을 하고 두 아들의 육아까지 병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희 두 아들이 둘 다 중학교에 다닐 때쯤 저는 당뇨와 만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를 관두지 않는 한 치료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결국 저는 제가 좋아하던 일을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한순간에 백수가 된 저는 한동안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관절 치료도 받고 식단 관리도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의사가 특히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여름이 지나도 당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쥐잡듯이 잡돌이를 해도 저는 정제 탄수화물이라 단 음식은 일절 먹지 않으면서 관리를 했어요. 네가 간을 제대로 봐야 음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냐. 간 보면서 해요 어머니. 제가 샐러드 먹는다고 간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너처럼 살았지만 뭐뭐디에 고장난 적이 없어. 의사가 괜히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를 작정이냐? 어? 식구들한테는 형편없는 밥상이나 내오면서? 왜 집구석에서 이리 소란이야? 평소처럼 시어머니께 구박을 받던 어느 날 주방 근처를 지나가시던 시아버지가 주방을 향해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저희 집 식구들 중 그 누구도 특히 남자들이라면 주방 근처는 얼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오시니 저도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다가 금세 다시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지무 맡기겠다고 식구들 밥도 제대로 안 하겠다고 뻑이잖아. 며느리가 하루 이틀 밥상 차린 게 아닌데 간 좀 안 본다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광식이 조카가
작년에 당뇨로 황천길 오른 거 몰라? 걔 나이가 이제 40이었댄다. 이 나이에 며느리 상 치르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 절 노려보시다가 주방을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잠시 후에 시아버지가 절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죠. 명자, 이리 나와봐라. 그 말에 주방 밖으로 나가 시아버지를 보니 시아버지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잠시 헛기침을 하시더니 저에게 어색하게 말을 거시더군요. 병원에서는 많이 심하다고 하냐? 제가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래요.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검사해보고 인슐린 맞아야 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럼 이제 계속 집에 있는 게냐? 네, 그럼 내가 주소 좀 하나 알려줄 테니 네 차로 거기 좀 데려다 다오. 네, 아버님, 언제 출발할까요? 한 30분 있다가 가면 되겠구나. 시아버지가 보낸 주소는 저희 집이랑은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아파트였어요. 그 당시 시아버지는 척추 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지 몇 개월 안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 부탁을 하신 거였어요. 운전이야 저도 어려운 건 아니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시아버지를 태우고 그 장소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를 따라 적혀있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 또래 어르신이 계시더군요. 집인데도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딱 봐도 거동이 불편하신 것 같았죠. 두 분은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게 서로 인사를 하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바둑을 두셨어요. 저는 그동안 거실에서 쉬고 있었죠. 두 분은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바둑을 두셨고 해가 어둑해지자 시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시어머니와 놀러온 시누이가 차려야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데려가신 거라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처음엔 그런 일이 한두 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매주 일주일에 꼭 3번씩은 그 친구를 만나러 절 데리고 가셨답니다. 시아버지와 오며 가며 단둘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니 저는 처음엔 어렵던 시아버지에게 조금씩 대화를 꺼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차로 왕복 2시간이나 걸리니 혹시 적적하실까봐 말동무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던 시아버지는 막상 대화를 시작하니 여느 어르신과 다르지 않았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아버님, 친구분이랑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두 분이 엄청 편해 보이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오래됐지 그럼. 거진 60년이 다 되어가네. 60년이요? 철용이 그놈이 그 옛날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말이야. 우리가 한창 젊고 어렸을 때 월남에서 만났거든. 세상에, 아버님 그때 거길 가셨어요? 거진 끝자락에 갔지. 우린 통신 담당이라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갔지. 처음엔 정말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왜 두 분이 그렇게 친하신지 알 것 같네요. 생사를 같이 넘나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말 목숨이 위험한 적이 있었지. 근데 철룡이 그놈이 자기 몸도 만신창이인 상황에서 나를 들쳐업고 뛴 거야. 구사일생으로 살았지. 내가 그놈한테 평생 갚을 빚을 진 거야. 그랬던 놈이 그놈의 간암인지 뭔지 때문에 참.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항상 과묵하시던 시아버지에게 이런 사연이 다 있었구나 싶어서 내심 정말 놀랐거든요. 그날은 그저 평소처럼 친구분 집에 다녀왔지만 뭐랄까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와 저는 좀 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4개월 동안 시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지냈네요. 어느 일요일 아침 갑자기 친구분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진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그 연락을 받고 당신답지 않게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어리둥절할 때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검은색 정장을 가져다 드렸고
저도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아버님,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옷만 얼른 갈아입고 나오셔요. 아, 그래. 금방 나가마. 네, 전 차에 미리 가 있을 테니 준비되시는 대로 오세요. 그 사이 저는 당장 지갑에 있던 현금도 전부 꺼내왔고 차도 미리 빼놓고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 친구분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친구분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실 수 있게 절차적인 건 제가 옆에서 처리를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요양원에 일하며 많은 분들이 가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날의 장례식장은 저에게도 슬프고 힘들더군요. 친구분은 제가 시아버지와 함께 그분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도 주전부리 좀 하라며 과자나 과일을 챙겨주시던 선한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하늘의 장난인지 아님 두 분이 마지막까지 함께할 운명이셨던 건지 장례식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하필 치료가 어렵다는 직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급격하게 건강이 무너져 내리셨죠. 여든을 훌쩍 넘기고도 정정하셨던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유회만 가셨어요. 처음엔 항암 치료도 받고 하시더니 나중에 몸이 너무 힘드셨는지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계시기만 하셨죠. 당연하게도 그런 시아버지의 간병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 앞에서 평소보다 더 효자 효녀 노릇을 하고 말도 이쁘게 했지만 물수건 하나 자기 손으로 빨아오는 법이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저에겐 전보다 훨씬 더 쌀쌀맞게 대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잔소리와 구박이 전보다 배로 늘어났죠. 식사 준비가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식구들 전부 퇴근하고 집에 와 있는데 너 지금 네 시애비 뒤치다꺼리 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 아니에요. 밥이랑 국만 푸면 다 돼요. 그니까 그게 왜 이리 늦냐고.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네 시애비 눈에 좀 든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나한테 맘먹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금방 나간다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를 잘 챙겨드리는 게 항상 불만이신 듯 했죠. 그래도 그 오랜 세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살았던 저인지라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긴 했네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한 나날들이 이어지는구나 하고 말면서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냉소와 시어머니의 구박으로부터 시아버지는 무심하게 저에게 숨쉴 타이밍을 주셨어요. 바로 시아버지와 함께 오목을 두는 거였죠. 바둑을 모르는 저와 처음엔 오목을 두시던 시아버지는 나중에는 바둑도 조금씩 알려주시며 하루에 2-3시간은 꼭 보내곤 하셨어요. 그 시간은 저에겐 더없이 평화로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족들의 시기와 질투가 더 심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죠. 하루는 시동생이 들어와서 자기도 같이 바둑을 두겠다며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넌 새장가는 언제 들 거냐? 나가서 3명이 새엄마 만들어줄 노래건 안 하고 왜 자꾸 집구석에 들러붙어 있어? 아버지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좀. 간만에 옛날처럼 아버지랑 좀 놀아보려고 했건만. 됐다. 네가 내 몸 한 번을 닦아주길 하냐? 물 한 잔을 제대로 내오길 하냐? 괜히 명자 바둑 가르쳐주는 시간 방해하지 말고 나가거라. 이렇게 시아버지가 내쫓으시는 통에 무산되고 말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그냥 저에게 조금이나마 쉴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둑을 두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꼭 10개월 만에 친구분 곁으로 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죠. 오시는 조문객마다 제 등을 두드리시며 그동안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했다고 안아주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영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이틀째 되는 저녁, 제가 시아버지 생각에 혼자 울컥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대뜸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만 좀 쥐어 짜내라. 그런다고 네 시애비 유산 너한테 안 주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 좀 연기하시라고요. 진짜 가증스러워 죽겠네. 막말로 남의 앞에 돌아가시는데 언니가 뭔데 그렇게 유난을 못 떨어서 안달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아직 아버님 발인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요? 아이고 아주 신사임당 납셨네. 진짜 가족인 우리는 아무도 너처럼 유난 안 떨어. 평생을 네 시애비 눈에도 안 마주치다가 갈 때 돼서야 부랴부랴 친한 척 알랑방귀나 끼는 너랑은 다르니까.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 간병해드린 거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들 그만두지 못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밖에 손님들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가족들과 제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자 남편이 들어와 호통을 쳤어요. 장남의 말에 다들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와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죠.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터벅터벅 걸어 국밥집에 도착했고 음식이 나온 뒤에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당신이 한 번만 참아줘. 다들 아버지 가시고 나서 예민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아까 한 말들은 너무 심했어. 다들 미성숙한 거 알잖아. 한두 번 본 사람들도 아니면서. 어차피 내일이면 끝나. 여기서 천천히 먹고 좀 한숨 돌렸다가 들어가면 그냥 좀 참아줘. 남편이 그렇게 달래주니 또 마음이 풀리긴 하더군요. 남편 말 맞다나 한두 해 봐왔던 사람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말대로 다들 힘든 시기라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후 저희가 장례식장 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던 건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아까는 저도 언성을 높여서 미안했다고 하자 시댁 가족들은 입만 삐죽거리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련히 다들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별 다를 거 없이 똑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번 식사 때마다 가장 상석에 앉는 사람이 이제 시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된 것만 달라졌을 뿐이었죠. 1년에 20개 가까이 되는 제사에 시아버지의 제사까지 포함이 된 것도 달라진 일상 중 하나였고요.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던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 발생한 건 바로 세 번째로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던 날이었답니다. 당연히 저 혼자서 모든 음식과 제사에 필요한 세팅을 해두었고 다른 가족들은 제사 시간에만 맞춰서 찾아오기만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족들 중 아무도 집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 넓은 집안에 저 혼자만 제사상을 다 마련하게 된 거였죠.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제사상을 차리느라 피곤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 한쪽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꿈까지 꾸게 된 거예요. 꿈에서 저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같이 오목을 주던 어느 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평소처럼 시아버지에게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째 너는 조도 못 먹니? 네가 다 이기라고 내가 판을 깔아줬건만. 어째 너 할 일에만 몰두하고 주변을 전혀 의심을 안 해. 아이 참,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워낙 바둑도 오목도 잘 두시니까 그런 거죠. 아니 용서가, 내가 너 다 해먹으라고 판을 깔아줬다니까. 그걸 그대로 홀라당 뺏기고 말참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일어나서 이 집구석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나가서 네 시댁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 시댁 식구들 말이라면 누구도 믿지 말라고. 벼랑간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시아버지 덕에 저는 번쩍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한 15분쯤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귓가에 시아버지의 호통소리가 맴돌 정도로 생생했어요. 그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한기가 돌면서 느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뭐에 홀린 듯이
평소라면 가족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즉시 지갑이나 핸드폰 등 간단한 소지품만 챙긴 채 밖으로 나왔어요. 조금 뜬금없게도 저는 차를 타고 시아버지 낙골당으로 운전을 해서 가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신호 대기를 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본 저는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통화 연결음이 한참이나 이어진 끝에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시댁 가족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사고 친 거 수습한다는 게 사채 쓰겠다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럼 다른 방법 있어? 그거 말고 당장 19억 만들어 올 데가 어디 있냐고. 사채 끌어다 쓰면 집안 전부 말아먹는 거야.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 그 땅이 애초에 우리 집안 땅이 아니잖아. 내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라니까? 올케 이름으로 쓴 거라고. 그 땅이 올케 땅이니까. 오빠가 이혼만 하면 우리 집안이 왜 문제가 돼? 나도 다 생각이 있는데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그니까 그 땅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얼만데 왜 그걸 네 도박비치로 홀랑 말아먹느냐 이거잖아. 아니 아빠가 남긴 게 그거밖에 없어? 엄마는 아빠한테 몰래 받아나온 거 없냐고. 없어. 때려 죽일래도 없어. 망할 놈의 영감탱이. 지 며느리한테는 500평이나 땅을 남겨주면서 평생 지 뒷바라지 나한테는 땡전 한 푼을 안 남겨줬다고. 털어댈 거면 니 큰오빠나 계속 털어. 니 큰오빠한테는 장남이랍시고 집이라도 한 채 넘겨줬으니. 시댁 가족들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저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오한이 다 들더군요. 꿈에서 시아버지가 아무도 믿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던 게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면서 말이에요. 그럼 오빠 집 담보로 대출 받아줄 거야? 미쳤냐? 그거 담보로 19억 땡기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손가락만 빨라는 거야? 그럼 결국 오빠도 방법 없다는 소리잖아. 올케랑 이혼할 준비나 해. 난 사채 쓰는 거 말고 다른 방법 못 찾겠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시댁 가족들은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왔던 거였어요. 제 명의의 제 땅임에도 저한테는 일절 아무런 말도 안 해오면서 자기들 이득만 챙겨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는 도박에 빠진 신우이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이름을 사채까지 쓰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은 자기 몫의 재산이 아까워서 신우이를 말리지도 않고 이혼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는 말이나 했고요. 너 때문에 헛돈 쓰게 생겼으니까 이혼 변호사 비용은 네가 내. 알겠어? 참나, 그걸 왜 내가 내냐? 올케가 내겠지. 사채 쓸 때 이혼 변호사 비용도 같이 쓰면 될 거 아니야. 저기 집에 말은? 뭐야? 여보세요?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려고 핸드폰을 보게 된 것인지 남편은 그제서야 저와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이후에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는 문자가 몇십 통씩 왔고요. 저는 일단 핸드폰을 끄고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근처에 있는 아무 모텔이나 들어가 그날 저녁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밝자마자 날고 긴다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죠. 천만다행으로 제 핸드폰은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제 명의의 유산을 찾아올 수도 있고 제 명의로 빚진 것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다시 집에 들어가 제 개인 서류를 전부 들고 나와야 하는데 혼자 가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친정 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궁지에 몰리게 되니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친정이더군요. 제 부탁에 남동생 2명이 선뜻 나서주었답니다. 누나가 살면서 처음으로 한 부탁인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남동생 둘과 함께 그 강도 소굴에 다시 들어갔어요. 변호사를 만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시댁 가족들은 남동생들과 등장한 절 보자마자 저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엔 제가 어디에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던 인간들이 말이에요. 예명자야, 네가 어제 뭔가 헛들은 거다. 뭘 얼마나 들었든 그거 다 오해야.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꾸나. 들어와서? 그래, 여보, 얼른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하자. 차남들 오랜만이네. 차남들도 어서 들어와. 명훈이 명철이 너희 이 사람들 말 들을 거 없어. 저게 저 여자가 내 시누이니까 시누이랑 남편만 너희가 좀 붙들고 있어. 제 말에 제 동생들은 곧바로 남편과 시누이를 제압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사실 80 가까이 된 할머니를 제압하는 건 저에게 쉬운 일이긴 했습니다. 저는 얼른 저희 부부방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 변호사가 말한 모든 서류를 챙겼답니다. 찍어 오라던 사진도 전부 찍었고요. 제가 필요한 걸 다 챙겨 나오자 시어머니가 부른 건지 시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수 미쳤어? 당장 이 사람들 안 끌어내? 뭐 하는 거냐니 보면 몰라요? 이 지옥 같은 악마 소굴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남자들은 누구야? 당장 형이랑 정립발 풀라고 해. 시동생이 저에게 윽박을 지르자 저랑 같이 왔던 동생 중 둘째가 남편의 허벅지 뒤쪽을 툭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은 억소리를 내며 땅을 뒹굴었고 동생은 그대로 걸어와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죠. 근데 이 새끼가 딱 봐도 어려 보이는구만. 형수한테 꼬박꼬박 반말을 하네. 당신 누군데? 내가 언제 반말을 했다고요? 시동생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자 제 동생은 시동생의 허벅지도 남편이랑 똑같이 발로 차버렸어요. 별로 세게 찬 것 같진 않았지만 시동생 역시 바로 앞으로 꼬꾸라져 일어나질 못했죠. 그 동생이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던 녀석이라 힘이 세긴 센가 보더군요. 시댁 가족들은 전부 한 구석으로 몰려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전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부엌대기로만 살아오니까 날 아주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나한테 이딴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당신들이 빼앗아간 내 땅 전부 되찾고 빚도 전부 당신들한테 제대로 되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당신 화난 거 알겠고 우리가 다 미안하다고. 제발 이성을 좀 찾고 얘기를. 남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가증스러운 인간의 뺨을 제대로 후려 쳐버렸어요. 어차피 이혼 변호사는 알아볼 참이었다며? 겉이랑 속이 다른 당신이 이 망할 집구석에서 제일 교활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말 맞다나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해. 저는 씩씩대며 그 집안을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뒤따라온 동생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주어서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졌네요. 저는 그 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국가에 알리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야만 했죠. 시댁 가족들이 지난 3년간 저질러 왔던 죄를 전부 밝혀보니 어마어마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공증까지 미리 받으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임야 500평의 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것만 같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모두 대출을 당겼었고 심지어 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문서를 위조하는 걸 도운 건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돌아다닌 덕에 돈을 빌려줬던 대출 기관들도 모두 대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인정했고 심지어 그 기관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 왔던 사람들의 신원 정보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놀랄 것도 없이 그 신원들은 전부 시댁 식구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돈 좀 빌리자고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들을 저지르다 보니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임에도 실형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나란히 감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께 받은 상속분을 은닉하려고 했던 남편은 자기 몫의 상속 재산도 전부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고 만 거였죠. 하긴 남편에게 집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겠나요?
어차피 이제 감옥에서 먹고 자고 할 텐데요. 그렇게 시댁 가족들을 전부 감방으로 보내버린 뒤 저는 시아버지의 유산인 집과 땅을 모두 팔았고 지금은 시댁 가족들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여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오전마다 요크루트 배달을 하면서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마음은 가끔 한 번씩 용암이 들끓는 것처럼 확 쓰라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절 도와주었던 시아버지와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죠. 특히 돌아가신 이후에도 절 돌봐주신 시아버지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먼 훗날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그땐 정말 감사했다며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